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TCP/IP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죠. TCP/IP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TCP/IP, IP 운영 기술, 패킷 분석,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TCP/IP, 무척 중요하죠. IP 운영 기술 무척 중요합니다. 패킷 분석 무척 중요합니다. 프로토콜 무척 중요합니다. TCP/IP 주제로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실제 우리가 IT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할 때 중요한 이론들, 또 운영 방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TCP/IP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프로토콜, 패킷 분석, 따로따로 띄어서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킷 분석은 더더욱이 헤더, 그쵸? 각각의 뭐 TCP라든지 UDP 헤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 연계해서 함께 설명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P 운영 기술, 서브네팅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뭐 간단한 예제와 함께 설명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다양한 예제 또는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블로그 등을 좀 검색하셔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좀 몇 가지 예제와 사례들을 더 살펴봐 주시고 좀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답형 단순히 암기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또 있지만 다소 계산, 방식을 이해해서 계산해내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 패킷 분석을 연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의 개념과 특징, 프로토콜, 의미가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교환 방식을 정의한 규약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과 수행 절차, 방식, 그쵸? 형식, 내용의 그 형식과 수행 절차, 전송하는 방식, 방법을 정의한 거, 요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로요, 구문, 의미, 시간이 있다고 해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문, 의미, 시간이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이다. 구문,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부호와 코딩 방법, 그다음에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합니다. 의미,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한 합의사항, 오류 관리 및 제어 정보 등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시간, 통신 속도, 전송 데이터 순서 등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구문, 의미, 시간 세 개가 있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OSI 7 계층, OSI 7 레이어에서 보겠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교과서를 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용어이지요. 네트워크 간의 상호 호환성을 위해서 이게 키워드인 겁니다. 통신 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상호 운연성을 위해서, 상호 호환성을 위해서 통신의 과정을 7개의 계층, 그러니까 7 계층인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한 모델, 표준인 겁니다. 표준 모델이에요. 네트워크 간 통신 시 상호 호환성,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통신 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모델, 정의의 개념의 특징도 포함되고 있지요. 자, 그림입니다. 그림.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리젠테이션 계층,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계층 7개로 되어 있고요. 요거 한글로 표시하면 각각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나 한글로나 비슷한 표현이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당연히 각 계층의 의미를 알고 특징도 알아야겠지만 이 페이지에서는 전체적으로
OSI7 계층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먼저 정비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캡슐화, 역캡슐화, PDU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계층별로 처리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의 단위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부터 세션까지 보통 어플리케이션부터 세션 계층까지 내용을요. 보통 상위 계층, 소프트웨어 조금 더 관계 있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데이터를요. 데이터라고 표시합니다. 또는 메시지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혹은 메시지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표시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보통 이제 우리가 계층별로 따지면 중계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 계층입니다. 이때에서는요. 세그먼트라는 의미를 씁니다. 세그먼트.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피지컬 계층. 상대적으로 이제 아래편 계층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링크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물론 영어로는 복수가 붙어 있습니다. 피지컬 계층, 물리 계층, 피지컬 계층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물리 계층에선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슐화, 역캡슐화. 캡슐화는 뭐냐면요.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에서 이렇게 레이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층 상호 호환성, 운연성은 만약에 OSI7 계층에 따라 가지고 통신 장비를 만들거나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를 구성했다면 계층 간에는 논리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 데이터 통신은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을 타고 전송이 되고 하위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서비스는 이렇게 이루어지겠지요. 여기서 캡슐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요청할 때 하위 계층을 사용하는 헤더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캡슐을 감싸듯이 붙여가겠다. 이게 캡슐화예요. 그럼 역캡슐화는 뭘까요? 역캡슐화는요. 반대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려줄 때는 그거를 이렇게 헤더를 떼어내고 헤더를 분석한 다음에 관련 있는 해당되는 쪽으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역캡슐화라고 합니다. 연이어서 주요 용어를 보겠습니다. 단편화, 단편화, 데이터의 특징상 일정 크기의 블록이나 크기로 나누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한 번에 큰 걸 보낼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단편화라고 합니다. 당연히 단편화에 의해서 보내지게 되면 조립 과정이 필요하겠죠? 재조립입니다. 자, 연결 제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노드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설정, 관리하는 게 연결 제어인 겁니다. 흐름 제어. 데이터 전송의 양과 속도 등을 제어해서요. 어떤 복잡도 또는 데이터가 폭주되는 거 이런 것들 혼잡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순서 제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실제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로 전송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보내는 순서에 따라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겠다. 이게 순서 제어입니다. 에러 제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검출하고 정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동기화. 그쵸? 여러 가지 신호라든지 보내는 방식들을 일치시키는 과정. 다중화. 우리 멀티플렉스 얘기했었습니다.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전송 가능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일반 용어들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SI7 계층 모델의 세부 상황이에요. 레이어 7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7 응용 계층이죠.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측에 가장 가까운 계층이 되겠죠. 그쵸? 이메일, 파일 전송, 웹브라우저의 동작, 명령 제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겠지요. 그쵸? 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6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키워드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결정한다. 부호 체계를 변환한다. 파일의 인코딩, 디코딩, 압축, 압축 해제, 암호화, 복호화 등을 담당한다.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션 계층이 있습니다. 레이어 5번째 계층이죠. 세션. 장비 혹은 프로세스 간의 논리적인 연결, 연결 커넥션 생성하고 제어하겠다.
내용 중에 소켓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소켓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소켓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 번째입니다. 4계층. 종단 간 구체적인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4 스위치 있잖아요. 장비들이 또 계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별도로 모아서 함께 볼 필요성도 있겠죠. L4 스위치, L3 스위치, L7 스위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스위치라는 개념은 이후에 다시 볼 거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되 앞에 붙어 있는 L4가 레이어 4 이 단계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3 네트워크 계층 보겠습니다. 종단 간 전송을 위한 경로 설정 및 전송을 담당하는데요. 그쵸? L3 스위치 라우터, 즉 이제 우리 TCP/IP까지 함께 연계해서 보면 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IP와 관련된 IP 주소와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사이의 전송을 담당하고요. L2 스위치, 브릿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교환기, 중계 시스템 이런 데이터 전송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 1번이죠. 물리 계층. 물리적 장치의 정기적 연결과 신호, 물리니까요. 가장 장치에 가까운 영역이 되겠지요. 리피터, 허브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장치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4 스위치, L7 스위치,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우리 TCP IP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IP 주소가 나오는데요. IP 주소를 보고 목적지까지 경로에 따라 전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라우터. 다음에 레이어 2에 있는 L2 스위치 브릿지라고도 합니다. 연계해주는 거.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사를 연결해주는 거. 그다음에 리피터 허브가 있습니다. L4, 그러니까 L1인 거죠. L1 피지컬. 리피터 신호 증폭해주는 거.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증폭해 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리피터, 허브 이런 것들이 레이어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요 정도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장치명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계층 모델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니까요. TCP/IP 4계층 모델의 개념입니다. 보통 OSI 7 계층과 TCP/IP 4 계층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OSI 7 계층은요 표준 모델이고요. TCP/IP 4 계층은 OSI 7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인터넷 표준 통신 모델입니다. 자, 요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그룹핑을 해서 보게 되면은요. OSI 7 레이어의 어플리케이션부터 세션 레이어가 TCP/IP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응되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요. 자,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에 대응됩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는요. 인터넷 계층에 대응되고요.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대응됩니다. 그림에선 다르잖아요. 자, 이 부분은요. 그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픈 가능한 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의미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용어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TCP/IP 4계층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물론 다른 페이지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다 라고 보정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드려 가겠습니다. 이렇게 TCP/IP와 OSI 7 계층의 관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TCP/IP 4계층, TCP와 IP만 중간에 부각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TCP/IP 프로토콜 시트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모여져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관계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캡슐화, 역캡슐화, 그쵸? 다음에 PDU 이런 용어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메시지,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이런 용어들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친 김에 요 TCP/IP의 프로토콜 스택 한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넷 어떤 거지요? 텔넷. 자, 위에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트랜스포트 계층이고요. 인터넷 계층이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입니다. 텔넷 뭐죠?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갈 거니까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더라도 일단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텔넷, TCP/IP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포트 번호를 지정함으로써 접속을 하고 명령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텔넷입니다. 텔넷과 대응되게 SSH도 있습니다. 자, 22번 포트를 이용하고요. 암호화된 통신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와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FTP, 파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죠. 20번과 21번, 제어 포트인 21번과 데이터 포트인 20번을 사용하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SMTP, 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이고요. 25번을 사용합니다. DNS 뭐죠?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기본적으로 53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DHCP 뭐죠? IP 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SNMP 뭐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 프로토콜. 그래서 그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어하고 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CP가 있고 UD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으로 가면 당연히 IP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인터넷을, 그러니까 IP 통신을 보조해서 제어하는 ICMP, 인터널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ICMP가 있고요. 다음에 IGMP,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관리하는 IGMP 이렇게 있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으로 가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더넷이 있고요. 쭉 나가서 ATM까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눈에 띄었으니까 함께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림을 놓고 설명드렸다면요. 이제는 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서비스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정의하죠. HTTP, 웹에서 사용하는 거, FTP, 파일 전송, SMTP, 이메일 전송, 텔넷, 명령 전송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자라 그러면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이 프로토콜을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1번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여기 예쁘게 하트를 표시해 이런 식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정의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한 거니까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예,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전송 계층.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고요. TCP, UDP가 있습니다. 자, TCP, UDP 특징은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인터넷 계층, 어드레싱, 주소 지정하는 거, 패키징, 그 다음에 라우팅, 주소를 보고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거,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IP부터 시작해서 ARP, ICMP, IGMP 앞에서 살펴보고 온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매체를 이용해서 장치,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또는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맥 주소, 이런 것들이 연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맥 주소 뭐죠? 네트워크 카드에 고정돼서 지정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인 주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맥 주소도 최근에는 이렇게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다라는 게 강제로 변경된다기보다 맥 주소를 고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맥 주소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 트렌드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CP/IP 4계층 중에서요. 응용계층 프로토콜을 먼저 보겠습니다. 응용계층 프로토콜의 특징. 응용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지까지 전송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렇게 호스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PC 2대. 여기 프로그램 2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간에 어떻게 전송하겠냐? 이거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TCP와 UDP가 있고요. 예, 신뢰성 있는 전송을 지원하는 TCP,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은 UDP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PC에는요. 하나의 프로그램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동작할 수 있겠죠? 하나의 IP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2개 이상의 IP가 할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IP가 할당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네트워크 통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호스트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번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포트 번호는요, 기본적으로 0번부터 65,535번, 보통 이렇게 포트 번호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범위가 있습니다. 웰노운 포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HTTP는 80 포트.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HTTP는 80 포트. HTTPS 뭐죠? 시큐어, 보안 통신을 하는 웹이잖아요. 443 포트. 그 다음에 FTP 계속 나오네요. 앞에서 했던 것들. 파일을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21번 포트와 20번 포트, 제어 포트인 21번, 데이터 포트인 20번. SMTP 뭐죠?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25번. 팝3 메인 수신할 때 사용하는 거 110번. 텔넷 명령등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 23번. SSH 뭐죠? 예,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 명령과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22번. 이렇게 고정된 포트가 있습니다. 딱 프로토콜 얘기가 나오면 TCP 포트 몇 번 나오는 겁니다. 자, DNS 53번을 씁니다. TCP예요. 근데 UDP도 마찬가지로 포트가 있어요. 예, DHCP는 67번과 68번을 쓰는 거고요. SNMP 161번과 162번. TFTP 요거는 FTP인데요. T가 붙으면은요. 좀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보안성은 상대적으로 FTP보다 좀 약합니다. 보통 인베디드나 이런 데서 빠르게 데이터나 펌웨어를 전송할 때 쓰긴 하는데요. 그렇게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죠. 보안 측면에서. 또 53번 UDP를 씁니다. DNS DNS, 예, TCP와 UDP를 같이 써요. 53번 포트를 TCP 53번, UDP 53번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오타가 아니라 양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쭉 읊어본 프로토콜의 특징과 포트 정의돼 있잖아요. 누구나 들어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거나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많이 알려졌죠? 예, 이것을 웰노운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번부터 1023번 정도의 포트를 사용하고요. 보통 알려져 있는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레지스터드 포트라고 해가지고요. 응용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고정돼서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있는데 1024부터 49151 하나 포트 범위를 사용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보통 제조업체별로 사용하는 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번호죠. 그다음에 다이나믹 포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포트 번호가 있어야 통신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부여되는 임의의 포트 번호 다이나믹 포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적 포트까지 해서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TCP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연결 지향이다. 커넥션 오리엔티드다. 연결된 것처럼 비록 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지만 연결된 것처럼 관리를 해서 종단 간 신뢰성 있게 데이터가 잘 도착하게 잘 주고받을 수 있게 전송해 보자. 이게 TCP가 되겠습니다. TCP 얘기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연결 과정이 필요하고 명시적인 연결 해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의 연결, 4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의 연결 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먼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고요. 왼쪽에 있는 게 서버입니다. 우리 이제 소켓 프로그램 네트워크 통신을 하신 분이 계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먼저 서버는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립니다. 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SIN이라는 그냥 싱크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SIN이라는 컨트롤 플래그를 체크하고 있는 연결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오케이 연결해도 좋아라는 싱크 에크를 보내줍니다.
요 사이에서 서버는요,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할당해 놓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싱크 앵크를 받은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는 다시 에크를 전송함으로써 이 세 번의 왕복을 거쳐서 세 번의 3웨이 핸드쉐이크를 거친 다음에 연결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상대적인 개념으로 연결 해제 또한 데이터의 송수신 등을 잘 고려해서 명시적으로 4웨이 핸드쉐이킹, 네 번의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 종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연결을 끊고 싶은, 종료하고 싶은 측에서 먼저 fin, fin이라는 컨트롤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는 요청, 연결 해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에크가 오고요. 또 역방향으로 이쪽에서 fin을 다시 보내고 다시 에크를 줍니다. 이렇게 네 번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원을 해제하면서 연결이 종료되냐? 그게 아니고요. 일종의 시간 텀, 타임아웃을 두고 타임 웨이트 후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윈도우는 1분, 리눅스는 4분 정도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연결을 타임을 웨이팅한 다음에 해제한다고 해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의 연결이 필수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잘 보장한 다음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4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의 연결 해제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TCP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겠지요.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흐름 제어를 보겠습니다. TCP 흐름 제어와 순서 제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후에 살펴볼 TCP의 헤더와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헤더와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일단은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흐름 제어라는 거는요, 수신하는 그 용량 있잖아요. 그 데이터 크기를 적절하게 통제해서요, 너무 과하게 통신되지 않도록 또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통신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흐름 제어에는요. 윈도우 크기를 이용한 흐름 제어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요. 슬라이딩 윈도우 요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흐름 제어가 있고 윈도우 크기를 이용한 흐름 제어를 한다라는 것과 함께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이름도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크기라는 것은요.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버퍼의 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유를 하자면 버퍼의 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퍼를 채우고 비워가면서 양단에서 통신하게 되잖아요. 그쵸? 요게 이렇게 도식화를 하게 되면 요렇게 슬라이딩, 그 버퍼 구간이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좀 어렵거나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외워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키워드 중심으로 윈도우 크기를 이용한 흐름 제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순서를 제어해야 하는데요. 시퀀스 넘버 뭐죠? 데이터를 나눠서 보낼 때 번호를 붙임으로써 혹시 순서가 바뀌어서 도착하더라도 순서대로 조립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acknowledgement number 뭐죠? 잘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크 넘버를 준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에크 넘버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달해야 될 게 3개의 데이터가 있고 각각 그냥 1번, 2번, 3번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갔습니다. 그쵸? 그럼 잘 받았다고 그러면은 에크 넘버를 준다라는 거예요. 에크 잘 받았다고. 에크 넘버는요. 1번을 잘 받았으니까 1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내가 수신해야 될 번호를 줍니다. 즉 에크 2번을 준다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또 안 되겠죠. 그쵸? 1번을 전송했다. 그러면 수신이 잘 돼 있으면은 에크 잘 받았다라는 그 신호가 넘어오는데 번호가 넘어오는데 그게 다음번 번호가 준다는 겁니다. 1번을 보내면 에크 넘버로 2번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됐죠? 요 정도의 특징들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역시 블로그 등을 찾아서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흐름 제어 뭐라고 그랬죠? 수신 장치가 용량 이상의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쵸? 흐름 제어
그쵸?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하나 보내고 하나 받는 방식 이런 것들은 스톱 앤 웨이트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고, 백앤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쵸? 흐름 제어, 다시요. 흐름 제어 방식과 플러스해서 오류 제어할 때, 그쵸?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이런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계속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TCP는요, 헤더 구조를 갖는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TCP 헤더를 이해했다. TCP 헤더를 이해했다. 바꿔 말하면 TCP를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TCP 헤더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트랜스포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스, 출발지의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의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시퀀스 넘버, 순서가 있다고 필요했죠? 얘기했죠? 에크놀리지먼트 넘버, 에크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 이거는, 보낸 다음에, 그쵸? 잘 받았다라는 그 신호를 받을 때, 즉, 에크일 때만 의미가 있는 번호겠죠? 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래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컨트롤 플래그 뭐죠?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한 신호를 주고받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fin, 연결 종료. syn, sync, 연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RST, 리셋의 약자인데요. 연결을 끊는 거. 혹시라도 이제 비정상적인 세션이 있다면 연결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PSH, 푸시입니다. 수신 측에서 버퍼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보통 효율성을 위해서 모아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올려주는데 그러지 않고 즉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에크 뭐죠? 에크 그죠? 에크 뭐죠? 예, 얘는 잘 받았다라는 그 내용 회신해 주려고 할 때 요거 1로 세팅해서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URG, 어전트 약자이거든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 보니까 윈도우 사이즈 있네요. 조금 전에 봤던 거. 그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도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무엇이죠? 응답 확인을 받기 전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량,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버퍼의 크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책섬,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점검해야 되잖아요. 책섬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TCP 헤더의 구조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예상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TCP 헤더를 내가 외웠다 그러면 반대로 TCP 특징을 알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TCP 헤더는요, 기본 20바이트고요. 최대 60바이트까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요. 다중화, 전이중, 그다음에 송수신 확인하는 방법, 오류 점검과 재전송,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이죠. 우리 패킷 분석이라고 표현된 부분의 주제에서 이런 헤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패킷이라는 걸 분석해 보면 결국 그 안에는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특징을 담고 있는 헤더겠죠. 그래서 헤더를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해지는 겁니다. UDP의 특징입니다.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이고요. TCP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을 보장하지 않는데요. 보장하지 않는다.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답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죠? TCP에서 했던 그 많은 복잡한 것들이 대부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UDP 헤더는 무척 간단해요. 트랜스포트 계층이니까 당연히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섬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스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따라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가 정말 로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또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복잡하게 전송할 때는 로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UDP가 정말 사용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도 되는, 데이터가 손실돼도 되는데 어떨 때 좋냐? 우리 인터넷상으로 동영상을 막 전송한다고 해볼게요. 동영상의 이미지 한 픽셀, 두 픽셀을 좀 틀어줘도 전체적으로 빠르게, 그쵸? 시간에 맞춰서 잘 재생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UDP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UDP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함께 이용해서 빠르지만 손실이 있을 수 있는 UDP와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함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IP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무척 중요하죠. 그러니까 TCP IP 셋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IP 연관되어 있는 프로토콜은요. IP, ICMP, IGMP, ARP가 있고요. ARP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RARP는요, 여기에요. 맥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보는 프로토콜, IP 주소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특징, IP 주소, 당연히 담고 있겠죠? 어드레싱, 주소 지정해 주는 거. 라우팅, 뭐죠? IP 주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구글까지 또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 서버까지 어떻게 IP 주소를 갖고 찾아가게 만들 것이냐.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장치, 라우터라는 장치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경로를 설정해서 어떤 장비를 통해서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 라우팅 기능을 담당하는 그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호스트,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프로토콜 간의 이 안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간의 전송, 얘는 트랜스포트고요. 자, 보겠습니다. IP는 역시 헤더를 보는 게 필요한데요. 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IP도요, 전송할 때 패킷을 나눠서 보냅니다. 세그먼트죠. 세그먼트를 나눠서 보냅니다. 예, 세그먼트라는 단위로, 그러니까 패킷도 이렇게 세그먼트라고 해가지고 나눠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TCP로부터 전송을 받잖아요. 세그먼트를 전송받잖아요. 그러면 IP에서는요,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크기의 제약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 단편화라는 게 발생하고요. 나누는 거, 재조립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 IP의 주소는요, 논리적인 주소라고 합니다. 변경될 수 있는 주소. 자, 이제 IP 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있습니다. IP 버전 4냐 6냐 이런 거, 그쵸? 일반적으로 IP 버전 4를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플래그먼트 옵셋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플래그먼트 옵셋 단편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누어 가잖아요. 지금 전송하는 요 데이터가, 이 패킷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어디냐, 요거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타임 투 라이브, TTL이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홉 카운트라고 하는데요. 라우터를 몇 개까지 통과할 것이냐, 즉 내가 구글 또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까지 전송이 될 텐데 라우터를 몇 개까지 통과할 거냐, 그 이상까지 돼버리면은 전송할 수 없다라고 타임아웃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TTL이 되겠습니다. 됐죠? 당연히 그 밑에 보시면은요,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중요한 내용도 보시고요. 단편화, 헤더 책섬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 책섬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ICM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IP 프로토콜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호스트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라우팅을 해서 잘 보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100% 동작하고 전송한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실제 상대방 호스트가 다운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제약사항들, IP 통신의 제약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네트워크 통신 시에 장애 혹은 전송 중 발생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필요한 겁니다. 보조적인 프로토콜이죠. ICMP가 되겠습니다. 이 ICMP는요, 기본적으로 그 응용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메시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상대방 호스트까지 IP 통신이 가능해. 그러면 핑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명령어. 이 핑이요, ICMP 에코라는 메시지 타입을 쓰는 겁니다. 에코 리퀘스트.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살아있으면, 활성화되어 있으면 ICMP 에코 리플라이가 날라와서 회신이 돼서 통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참고로 핑 명령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해당 호스트가 죽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핑에 대한 응답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안 등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ICMP 헤더 구조는요, 이렇게 타입이 있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CMP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RP 프로토콜 뭐라고 그랬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RARP 역순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IGMP 그룹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있다 라는 얘기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에서는요, 오류 제어, 매체 접근 제어, CSMA, CA, CSMA, CD 우리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CSMA, CD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CSMA, CD가 있다. 그 다음에 토컨, 버스 토큰링이 있다. 우리 앞에서 표준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 내용 정도만 함께 체크해주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DNS가 있습니다. TCP IP와 관련해서 이게 추가라고 돼 있잖아요.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DNS, 자, DNS는 뭐지요? 예,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IP 주소를 이용해서 도메인 네임까지도 알 수 있고요. 부가적인 정보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DNS는요, 그 관리하고 싶은 정보에 따라 가지고요, DNS 레코드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DNS 레코드 타입 A, AAAA, CNAME, MS, MX, NS, PTR, 소아의 레코드 코드가 있는데요. 각각 뭐냐면요. A, IP 버전 4입니다. AAAA, A가 4개지요? IP 버전 6입니다. CNAME, 별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메인 이름과 연결되는 가상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그쵸?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sju, co.kr, co.kr 아니죠. ac.kr이죠. 우리 학교니까. sjcu, 그쵸? ac.kr, 이런 도메인 네임, 여기에 별칭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mx, 도메인 이름에 대한 메일 서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메일 서버 정보, 를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NS, 네임 서버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도메인 서버 목록을 지정할 수 있고요. PTR, 역변환입니다.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도메인 이름으로 반환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SOA, 중요한 레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도메인 관리자, 1년 번호 등 도메인의 핵심 정보, DNS 핵심 정보, 관리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 바로 뒤에 보시면요. 소아 레코드의 예제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캡처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뭉개지긴 했지만, 소아 레코드 예제, 그래서 이 안에 보면요. 시리얼, 리프레시, 리트라이, 익스파이어, 미니멈, 요런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임 서버 이름부터 해가지고요. 시리얼 넘버는요. 존 파일이 갱신되면 증가하는 1년 번호라고 했는데요. 이 존 파일이 뭐냐면요. 도메인 정보 그거를 지정해주는 그 뭐라 그럴까? 설정 정보 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래시 넘버, 업데이트 주기, 예, 업데이트를 위한 주기 얼마나 자주 하겠냐, 얼마나 자주 접근하겠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트라이 넘버가 있습니다. 접근 실패시 몇 번 재시도할 거냐, 익스파이어 넘버가 있습니다. 자, 리트라이 넘버에 설정한 주기를 재수할 때 만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미니멈 넘버가 있습니다. 일종의 TTL 같은 개념으로 정보의 최소 보관 시간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네트워크 관리사 뭐 2급에서 이렇게 소아 레코드의 기본적인 사항까지 알아야 되냐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사실 우리 리눅스 마스터라는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에 가게 되면요. 1급의 뒤편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좀 뎁스가 들어간 내용이죠. 하지만 또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암기할 것도 좀 있고요. 조금은 계산이 필요한 그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IP 운영 기술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데요. 먼저 IP 버전포의 주소 체계가 있습니다. IP 버전포 4개의 옥텟이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10.0.0.1, 61.62.62.3 이런 겁니다. 4바이트,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IP4 주소가요, 5개의 클래스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A 클래스부터 F 클래스까지 있는데요. A 클래스는요, 1.0.0부터
126.255, 255, 2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255.0.0.0으로 서브넷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고요. 이렇게 따지면요. 주소를요. 이거 몇이죠? 1600만 개 정도가 되죠. 굉장히 많은 주소 대역을 쓸 수 있죠. B클래스가 있습니다. B클래스. 128.0.0부터 시작해서 192.25252525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요. 255, 255.0, 255.255.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5,536개입니다. 이의 16승은 알겠는데 왜 빼기 2를 하냐면요. 첫 번째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되고요.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되고 마지막 모든 비트의 마지막 비트 있잖아요. 마지막 비트. 예, 그 마지막 보통 비트를 다 1로 세팅했다고 하거든요. 마지막 비트에서 비트가 세팅되어 있는 그 마지막 주소는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주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를 빼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주소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2가 빠지는 겁니다. 빼기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C클래스 192.0.0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읽지 않겠습니다. 눈을 보시고 암기도 필요한 거죠. 2의 8승이니까 256개인데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두 개를 빼서 그쵸? 254개가 되는 거죠. D클래스가 있습니다. 224.0.0부터 시작해서 239.252525 되는 거고요. 멀티캐스트용으로 되어 있고요. F클래스는요. 예약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정도 내용. 이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암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특수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특수 주소가 있어요. 네트워크 주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주소, 로컬 브로드캐스트 주소, 루프백 주소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주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쵸. 호스트 아이디. 그쵸.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주소이고요. 자, 이제 비트로 따지게 되면 모든 비트가 0인 주소인 겁니다. IP 주소 뒤에. 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는데요. 호스트 아이디, 그죠? 호스트 아이디 뒤에 있는 비트가 모두 1인 주소예요. 특정 망 내부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패킷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브로드캐스트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 볼게요. 192.168.56.0이다. 뭐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C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C클래스로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다 0이잖아요. 0으로 채워진 거죠. 맨 마지막 비트가. 이게 뭐라고요?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 주소. 맨 마지막에 다 1로 채워지면 25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소다 이게?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는데요. 모두가 255로 되어 있는 겁니다. 즉 255. 자,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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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지정된 랜의 모든 호스트들에게 패킷을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해요. 대신에 랜 밖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통 DHCP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를 찾을 경우에 그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로컬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루프백 주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많이 사용되는 거죠. 보통 127.0.0.1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네트워크 부분의 값이 클래스 A에 속한 127로 시작하는 거, 예, 이렇게 시작하는 주소, 예, 요게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 내 자신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고요. 패킷을 주고받을 때 보통 테스트할 때 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소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프백 주소 대역은요. 127.0.0.0부터 127.255.255.255가 되는데 보통 우리 PC에서 윈도우 기준으로 IP 콘피그 리눅스 기준으로 IF 콘피그를 입력하게 되면요. 루프백 어댑터라고 하나 기본으로 어댑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27.0.0.1이라는 루프백 주소가 하나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프백 주소는 그냥 127.0.0.1이다 라고 언급되기도 하고요. 이거를 테스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IP 버전 6 주소 체계도 있는데요.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요. IP 버전 6의 주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를 지원하고요. IP 버전 4에서 제공했던 브로드캐스트는 제외,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니캐스트는요, 1대1로 통신하는 걸 말하고요. 멀티캐스트는요, 원투맨입니다. 하나가 여러 개에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니캐스트는 뭐냐면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 가능한 노드 중에서 가장 인접한 노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투 니어레스트라고 할까요?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의 애니캐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IP 버전 6의 주소 표기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속적인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콜론 2개를 이용해 가지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지요. 자, 이런 방식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특징 정도만 빠르게 볼게요. 호스트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주소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IP 버전 6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특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패킷 크기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IP 버전 6에는 전보그램 옵션이 있어서요. 임의의 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IP 버전 4 패킷은 64KB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40바이트의 고정 크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해도이기 때문에요. 하드웨어로 처리하기도 좋고요. 고정돼 있고 단순하다는 것은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라우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확장 헤더를 이용한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플로우 라벨을 이용해서 QoS, 품질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확장 헤더를 통해서 인증과 데이터 무결성도 지원합니다. 즉, 품질과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설 IP 주소의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NA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설 IP, 뭐죠? 독립적인, 사적인, 프라이빗 그런 얘기입니다.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구분된, 독립된 네트워크를 위한 주소인 겁니다. 근데 이게요, 나름대로 정의가 돼 있어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10으로 시작하는 IP 대역, 172로 시작하는 IP 대역, 192로 시작하는 IP 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현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데서는 실제 사설 IP를 쓰려고 그러면 이 대역을 운영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현업과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NAT가 있습니다. NAT. 뭐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주소를 변환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냐면요. 사설 IP와 외부 공인 IP 주소를 상호 변환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요. 우리 IP 공유기 있죠, 공유기. 우리 공유기를 설치하면 외부로 통신할 수 있는 공적인 IP인 공인 IP라는 게 부여가 되고, 여기에 장치들이 연결되면 사설 IP들이 할당이 돼가지고 하나의 공인 IP를 사설 IP가 나누어서 쓰게 되잖아요. 사설 IP, 원래 인터넷으로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NAT, 공유기에서 지원하는 주소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인 IP로 대체가 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NA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NAT가요, 또 그룹핑을 해보자면요. SNAT, SOURCENAT, DNAT, 데스티네이션 NAT, PNAT, 포트 NAT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SNAT과 DNAT은요, 여기 그림을 보고 해석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NAT가 있다고 해볼게요. NAT. NAT의 외부에 150점, 150.0.1의 주소가 할당되어 있고, 내부에서는요, 10.0.0.1가 10으로 시작하는 A 클래스의 IP 대역이 IP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서버가 하나가 있는데 200점, 100점, 10.0이라는 서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IP 통신이라고 봤을 때 소스 IP는 10.0.0.1이겠죠. 데스티네이션은 100점, 200점, 100점, 10.1이겠죠. 근데 이게 NAT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소스 주소가 NAT의 주소인
150점, 150점, 1.0으로 바뀌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데스티네이션 서버가 받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시 라트로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와 외부가 다이렉트로 통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스 주소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sNAT, 소스낫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응답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에서 응답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요. 자, 응답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응답할 때는 소스 IP가 본인 거잖아요. 100점, 200점, 100점, 10점 1입니다. 근데 데스티네이션 IP는 뭐예요? 그쵸. 나트에 있는 외부에 있는 150점, 150점 0.1이에요. 근데 이게 나트를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실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10점, 0점, 0.1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얘 데스티네이션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DNAT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NAT은요. 실질적으로 공유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공유기에서요. 여기 이렇게 공유기가 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공유기에는요. 정보가 있습니다. 내부 IP, 사설 IP죠. 그 다음에 내부 IP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포트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IP, 또 외부 IP에서 거쳐 나갈 때도 당연히 포트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상호 연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IP를 다수의 IP가 공유해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포트 번호를 정보해가지고 매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기 안에는 이 포트 번호 매핑 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포트낫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소스 주소가 바뀌는구나, 소스낫.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바뀌는구나, 데스티네이션 낫, 즉 D낫. 아, 포트 번호의 매핑으로 관리하는구나, 포트낫, 즉 P낫.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IP의 운영 기술에서 CIDR, 사이더라고도 보통 하거든요. 이 CIDR과 서브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계산식도 좀 필요하고요. 예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조금 더 다른 사례들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CIDR의 개념과 서브네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IP 주소 체계를 통해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CIDR, 크래스레스 엔터 도메인 라우팅, 이런 것의 약자고요. 보통 사이더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그대로 번역하면 크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 기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표시 방법이 좀 복잡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약되어 있지만 간편한 형태의 방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클래스 방식을 대체한 최신의 IP 주소 할당 방법이에요. 그런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IP 주소의 영역을 여러 네트워크 영역으로 분할할 때 운영의 유연성을 향상합니다. 즉 서브넷을 구분할 때 이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표기법이 있는데요. 비트 단위 혹은 접두어 기반의 IP 주소를 사용하는데요. 쉽게 예제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B.C.D에 /n/n입니다. /n이 뭐냐면요. 이 /n 부분이요. 네트워크 아이디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비트 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0.10.1.3이라는 IP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비트를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CIDR 표기법으로 세 가지의 표기법의 구간이 있다고 해볼게요. 서브넷 구간이 10.10.1.0에 24. 이 얘기는 뭐죠? 10.10.1.0의 IP를 놓고 24를 준 겁니다. 24는 뭐죠? 24? 24비트란 얘기예요.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가 다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호스트로 8비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256개의 호스트.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를 빼는 거니까 254개의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10.10.1.32는 요 대역에 포함이 되겠죠? 그 네트워크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요. 10.3, 10.1에 32라고 돼 있고 /28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38에 24, 24인 거고요. 24, 5, 6, 7, 8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5, 6, 7, 8이고요. 4개의 비트가 남네요. 그쵸? 4개의 비트로 호스트를
지정하겠다는 거니까 16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분할해 보면요. 그쵸?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15, 16부터 31, 32부터 요런 식으로 쭉 증가해 가겠죠. 16개씩. 이렇게 네트워크 구간을 나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2니까 당연히 요렇게 나눈 영역은 32로 시작하는 요 IP 대역, 즉 이쪽 서브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점, 10점, 1점, 32는 여기에 포함이 되죠. 당연히.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10점, 10점, 1점, 40에 29예요. 29니까 여기까지가 24고요. 5, 6, 7, 8, 9, 3개가 남네요. 그쵸? 그러니까 8개가 되겠네요. 그쵸? 예, 0부터 7까지의 8개의 호스트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단위로 서브넷을 나누면은 0, 7, 0부터 7까지, 8부터 15까지, 16부터 이렇게 쭉 증가해 가겠죠. 그쵸? 그 IP 대역이 서브넷이 이렇게 나눠져 가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보니까 그 중에 40번이 포함되어 있는 대역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30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에 따라서 이 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표기법을 명시했다. 이게 CIDR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브넷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서브넷과 서브네팅. 서브넷,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영역을 부분적으로 나눈 부분 네트워크예요. 서브넷 단위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데이터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브로드캐스트 그 구역을 서브넷 단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보안성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어드레스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더 방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지요. 서브네팅, IP 주소 낭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서브넷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이 과정을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회사에 190.168.0.0.24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네트워크 아이디고 총 256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할당된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4개의 부서가 있대요. 회사가 있는데 4개의 부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4개의 부서는 최소 50개의 IP가 필요하대요. 50개의 IP가 최소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서브네팅 나눌 거냐, 서브넷을 구성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서브넷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쵸? 어떻게 표시하면 좋겠냐? 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요. 슬래시 26 뭐죠? 자, 요렇게 네트워크 비트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가 다, 즉, 255점, 255점, 255점부터 0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브넷을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비트 2개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비트 2개를까지 해서 총 그러면 24에다가 2개니까 26개잖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쪽을 네트워크 아이디로 해가지고 호스트를 나눴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몇 개가 남죠? 자, 8개에서 2개가 빼니까 2에 6개가 남잖아요. 2에 6승이 되는 거잖아요. 2에 6승이면요. 88에 64 돼서 64개입니다. 그쵸? 최대 64개를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서브넷으로 나뉜 셈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64기가 아니라 사실은 2가는 빼줘야 되죠. 실제 운영 가능한 IP는 62개인 4개의 서브넷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이상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그 슬래시 26 이렇게 CIDR 방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비트가 2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따지면 255점, 250점, 256점 192가 될 겁니다.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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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비트 2개 앞에가 세팅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서브넷을 구성했다라고도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IP 운영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소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암기할 게 무척 많죠. 그 다음에 실제
계산도 해보고 예제를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암기할 부분은 잘 암기해 주시고 실제 계산하면서 살펴볼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추가 학습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